어머님, 저 다녀올게요. 친정엄마 약 드실 시간이라서요. 요즘 부축 기침이 심해지셔서 밤새 경을 좀 지켜야 할 것 같아요. 진우 씨 깨면 머리맡에 둔 따뜻한 물 좀 주시고요. 밤 11시 고요한 거실을 울리는 며느리 은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은수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를 매만지며 거실 한 구석 휠체어에 앉아 잠든 남편 진우의 무릎 담요를 정성껏 여며주었죠. 그러고는 식탁 위에 놓인 보온병과 갈아입을 옷이 든 작은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복자 여사에게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은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철컥.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집안은 다시 무거운 정막에 잠겼죠. 복자 여사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닫힌 문을 뚫어지라 응시했습니다. 벌써 한 달째였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11시만 되면 은수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저 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복자 여사는 평생을 정 하나로 버텨온 여자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몸이 된 그녀는 어린 아들 진우를 지키기 위해 시장통 차가운 바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비린내가 살에 박히고 손마디가 굵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죠.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복자 여사는 누구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 은수는 하늘이 보내준 보상과도 같았습니다. 은수와 진우가 결혼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비극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외아들 진우가 퇴근길 뺑소니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것에 이어 은수의 친정엄마까지 쓰러진 것입니다. 평생 식당 일을 하며 홀로 은수를 키워낸 친정엄마는 지병이었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폐 기능이 정상의 30%도 남지 않아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고 밤이면 발작적인 기침으로 정신을 못 차리는 위중한 상태였죠. 은수는 촉망받던 호텔 셰프 자리를 주저없이 내던졌습니다. 낮에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 진우의 욕창을 관리하고 재활 운동을 도우며 온종일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제 발로 서서 밥이라도 차려주려 했지만 은수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어머님 시장 일하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진우 씨 돌보는 김에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까지 편찮으시면 저 정말 무너져요. 복자 여사는 차마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젊은 애가 꽃다운 나이에 남편 수발에 밤에는 병든 친정엄마 간병까지 24시간이 모자란 며느리를 보며 복자 여사는 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은수가 밤마다 친정엄마 간병하러 간다고 했을 때도 복자 여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봐라.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니? 여긴 걱정 말고 얼른 가.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마. 라며 지친 며느리의 등을 떠밀었죠. 하지만 고요하던 복자 여사의 마음에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건 며느리의 몸에서 나기 시작한 기묘한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밤샘 간병을 마치고 파초처럼 시들어 돌아와야 할 은수에게선 병원 특유의 찌든 소독약 냄새나 산소호흡기 근처에서 날법한 비린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를 찌를 듯 진하고 달콤한 향기가 났죠. 바닐라 빈의 묵직한 무게감과 고소하다 못해 느끼한 버터의 향기가 은수의 머리카락과 옷깃에 눅눅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안한 마음에 은수가 기분 전환이라도 하려 향수를 뿌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
오죽 답답하면 저런 달콤한 향이라도 맡고 싶겠니? 저 예쁜 애를 병수발 속에 가둬뒀으니 내가 죄인이지. 향수라도 뿌리고 밤 공기라도 마셔야 숨통이 트이겠지. 복자 여사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은수가 돌아오면 따뜻한 꿀물이라도 한 잔 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향기는 짙어졌고 새벽마다 들어오자마자 소리 죽여 욕실로 들어가 몸을 씻어내는 은수의 모습은 점차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진한 바닐라. 향이 안개처럼 거실을 채울 때마다 복자 여사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언제부턴가 복자 여사의 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시장에서 사온 나물 하나를 다듬어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고부 사이였는데 이제 은수는 서둘러 주방 일을 끝내고 자기 방으로 숨어들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은수의 방 문틈으로 들려오는 낮은 전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오늘 밤에도 갈게. 어제 만든 건 반응이 좋았어? 다행이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아. 누구와 나누는 대화인지 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가 넘쳤고 그 안에는 묘한 설렘마저 느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 한복판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잠든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비밀스러운 목소리. 그 이질적인 풍경이 복자 여사의 가슴을 날카로운 가시로 찔러댔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온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관능적이고 달콤한 냄새가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즐거운 통화 상대는 대체 누구란 말이냐? 며느리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컸던 만큼 의문은 더 잔인하게 복자 여사의 심장을 헤집었습니다. 은수가 친정으로 간다는 말이 어쩌면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내 딸처럼 아꼈던 아이가 내 아들을 배신하고 어두운 밤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의심. 그 공포가 복자 여사를 덮치던 그날 밤 며느리가 나간 대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기도를 멈췄습니다. 대신 불 꺼진 거실에서 며느리가 방금 벗어두고 나간 앞치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앞치마에서는 소독약 냄새도 찌개 냄새도 아닌 지독하게 달콤한 배신의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 앞치마를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비린내를 맡으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줄 알았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자 여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알던 은수는 밤이 되면 사라지고 전혀 다른 여자가 되어 대문을 나선다는 것을요. 폭풍 전야의 정적 같은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자 여사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수야, 제발 내가 틀린 거길 바란다. 제발. 그러나 그녀의 떨리는 손은 이미 며느리의 방 서랍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의 마음속에 핀 의심이라는 독버섯에 치명적인 비료를 뿌린 건 손윗동서 미나였습니다. 미나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묻히며 살아온 복자 여사에게 늘 은근한 우월감을 내비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누구보다 검고 시기심이 가득했죠. 특히 호텔 셰프 출신의 단아한 외모, 거기다 지극한 효심까지 갖춘 은수는 미나에게 늘 극복할 수 없는 열등감을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복자 여사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전복을 사오면 늘 은수에게 먼저 쥐어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하늘이 내린 보물이라고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꼴을 미나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미나는 예고도 없이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복자 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주위를 살피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 진우의 재활일지를 쓰던 복자 여사의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진짜 며칠 밤을 한숨도 못 자고 고민하다가 이건 도저히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수동서, 요새 밤마다 대체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정말 친정 엄마한테 가는 거 맞냐고요. 복자 여사는 쓰던 펜을 내려놓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나의 손을 툭 뿌리치며 혀를 찼죠. 얘가 또 무슨 망측한 소리를 하려고 그러니. 지수가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낮엔 사고로 다리 못 쓰는 내 아들 수발드느라 제 몸 하나 못 챙기고 밤에는 그 숨 넘어가는 사돈 병수발하러 다니느라 애가 반쪽이 됐어. 넌 형님이라는 애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소릴 입에 담니? 내가 시장에서 생선 팔아 진우 키울 때도 나 이런 모함은 안 듣고 살았다. 하지만 미나는 비웃듯 콧방귀를 뀌며 입술을 삐딱하게 비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신만 모르는 바보야라는 조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는 목소리를 더 낮추어 복자 여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세상 천지에 그렇게 순진해서 어쩌시려고요. 제 친구가 시내 외곽 모텔촌 근처에서 식당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수 동서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대요. 처음엔 닮은 사람이겠지 했대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번쩍거리는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려서 주변 눈치를 보더니 모텔로 아주 익숙하게 쏙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요, 어머님. 병실 지키는 여자가 새벽 2시에 왜 모텔에 있겠어요? 복자 여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며느리 몸에서 나던 그 지독하게 달콤한 향기,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은밀한 외출. 미나의 날카로운 말들이 조각나 있던 의심의 파편들을 잔인하게 하나로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자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생선 장사 인생에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신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모텔이라니, 우리 지수가 그럴 애냐? 진우 사고 났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밤새 울던 애다. 지 엄마 숨 넘어간다고 폐병 수발하러 가는 애를 두고. 넌 입이 보배지. 어쩜 그런 말을 함부로 해.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복자 여사가 소리를 질렀지만 미나는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복자 여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어머님. 제 친구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직접 찍어보낸 거예요. 이래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이 옷, 동서가 매일 입는 그 베이지색 코트 맞잖아요. 이 가방, 어머님이 작년 생일에 사주신 그 가죽 가방 아니냐고요. 화면 속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모텔 간판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유흥가 거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은수가 베이지색 코트 차림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리는 뒷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화질은 흐릿했지만 며느리가 매일 밤 입고 나가는 그 낡은 코트의 실루엣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 모양은 속일 수 없는 은수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핸드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어두운 모텔 입구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멈추지 않고 복자 여사의 귀에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뱀처럼 집요했습니다. 어머님, 저 향기 기억나시죠? 동서한테서 나던 그 느끼하고 달콤한 냄새. 그거 요새 잘 나가는 모텔들에서 방마다 뿌리는 디퓨저 향수예요. 젊은 남녀들이 밀실에서 환장하는 냄새라고요.
병원에서 무슨 버터 냄새에 바닐라 냄새가 나요? 그건 남자를 홀리는 향기지 약 냄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머님, 아들 진우는 저렇게 다리도 못 쓰고 누워만 있고 젊은 애가 욕구는 있겠고 병원비에 생활비에 돈도 절실하겠죠. 어머님만 바보 되시는 거라니까요. 미나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복자 여사의 이성을 난도질했습니다. 앞에서는 세상 제일 까는 효부 코스프레하고 뒤로는 저런 음침한 데 다니면서 돈 많은 남자랑 무슨 짓을 하는지 누가 알아요? 어머님, 이러다가 진우 보험금까지 싹 들고 튀면 어쩌시려고요? 저런 애들이 무서운 법이에요. 원래 고유한 물이 더 깊고 무서운 법이라고요. 복자 여사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30년을 넘게 시장통에서 온갖 험한 일 겪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그녀였지만 친딸보다 더 믿고 아꼈던 며느리의 배신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은수가 나한테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미나가 보여준 사진 속 은수의 뒷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복자 여사의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샤워할 때마다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바닐라 향이 환각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가 이제는 며느리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향기가 아니라 다른 남자의 품에서 묻혀온 추악한 흔적처럼 느껴져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나는 복자 여사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오늘 밤이라도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래야 꼼짝 못하고 쫓아내든 말든 하죠. 저렇게 돈맛 들인 애들은 나중에 집안 기둥 뿌리까지 뽑아간다니까요. 어머님이 안 하시면 제가라도 진우 지킬 거예요. 미나가 돌아간 뒤 복자 여사는 거실 한복판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에서 고통스러운 재활훈련 끝에 지쳐 잠든 아들 진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금쪽 같은 자식을 두고 저 아이가 어떻게, 내 아들은 집안에 갇혀 천장만 보며 피눈물을 흘리는데 며느리는 그 밤 공기를 마시며 화려한 차에서 내려 모텔로 향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자 여사는 주방에 놓인 은수의 앞치마를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성껏 국을 끓여내던 그 앞치마가 이제는 가증스러운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은수야, 내가 정말로 내 아들을 기만하는 게냐? 내 믿음을 이렇게 짓밟는 게냐? 복자 여사의 눈에는 이제 슬픔 대신 서슬퍼런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인성 좋기로 소문난 그녀였지만 아들의 인생을 짓밟는 행위는 죽어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며 다짐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어 그녀의 이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불 꺼진 주방으로 걸어가 은수의 옷가지들을 서늘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은 며느리의 방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사랑은 증오로 변해가는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이제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만큼 그녀의 심장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서 미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떠난 거실은 고요하다 못해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복자 여사는 미나가 두고 간 핸드폰 사진 속 그 낯선 모텔촌의 네온 사인 아래 서 있던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생선 비린내를 온몸에 문지르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이
정직하게만 살아온 복자 여사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 은수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남편 여의고 금지옥 옆 키운 아들 진우가 사고로 쓰러졌을 때 함께 울며 곁을 지켜준 은수는 복자 여사에게 신앙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지금 미나의 날카로운 독설 한마디에 유리 조각처럼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수가 그럴 리 없어. 미나 전연이 입이 험해서 지어낸 소리겠지. 그렇고 말고.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탁자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하지만 닦아내려 할수록 의심은 기름때처럼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에서 들리던 거친 물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뜨거운 수증기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는 욕실 문을 열고 은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은수는 평소처럼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며 소파에 너클 잃고 앉아 있는 복자 여사를 향해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평소엔 세상을 다 얻은 듯 따뜻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리 가증스러운 가면처럼 느껴지는지 모를 일이었죠. 어머님 안 주무시고 왜 여기 계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제가 따뜻한 꿀물이라도 좀 타드릴까요?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 맑은 눈동자 그리고 며느리의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과 함께 온 거실을 가득 채우는 그 지독하게 달콤한 바닐라 향기. 예전엔 그저 고생하는 며느리의 소박한 취향이라 생각하며 우리 며느리 향기 참 좋다며 손을 잡아주던 복자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냄새는 복자 여사의 코끝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쥐어짜는 악취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니다. 잠이 좀 안 와서. 내 걱정은 말고 너는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 자거라.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니. 복자 여사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을 앞치마 밑으로 감추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은수는 걱정스러운 듯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피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하고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복자 여사의 가슴에 박히는 대못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은수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복자 여사는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홀린 듯 주방 식탁 의자에 아무렇게나 걸려있는 은수의 낡은 앞치마에 꽂혔습니다. 낮 동안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 진우의 끼니를 챙기고 욕창이 생길까 땀범벅이 된 몸을 닦아주던 그 성스러운 앙치마였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효부 소리를 듣게 해주던 그 훈장 같던 물건이 이제는 은밀하고 추악한 비밀을 감춘 가증스러운 보따리처럼 보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죄책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홀몸으로 생선을 팔면서도 남의 주머니엔 손 한 번 안 대고 살았던 고결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판국의 체면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은수의 방 쪽을 흘금거리며 주변을 살핀 뒤 앞치마 주머니 안으로 손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순간 손끝에 닿은 묵직하고 빳빳한 종이의 질감. 복자 여사는 숨을 멈추고 그것을 끄집어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귓가에 고동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다 뭐야? 지수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다고.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빳빳한 신권 뭉치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고무줄을 벗겨내자 5만 원권이 수십 장 섞인 좋기 100만 원은 넘어 보이는 현금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통에서 평생을 구른 복자 여사는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비린내 나는 자신의 쌈짓돈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지킨다던 며느리가 어디서 이런 거액을 주머니에 넣고 돌아온단 말입니까? 병원비 대느라 가계부 일원 한 장에 벌벌 떨며 콩나물값 100원에 목숨 걸던 아이가 밤마다 외출해서 이런 돈다발을 챙겨온다니요. 배신감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나 말이 맞았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라면 저 젊은 남자가 타주는 외제차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이런 돈이 생길 리가 없지. 내 아들 병신 되니까 며느리라는 년이 벌써 딴 주머니를 차고 살 길을 찾았구나. 하지만 복자 여사를 진짜 지옥 끝까지 밀어넣은 것은 돈뭉치 사이에 끼어있던 작은 종이 꾸러미였습니다. 낡은 메모지 영수증에 겹겹이 쌓인 수상한 물건. 복자 여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것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 안에서 정체 모를 고운 하얀 가루가 우수수 쏟아져 복자 여사의 거친 손등 위로 흩어졌습니다. 복자 여사는 비명을 지르려다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끔찍한 연예인 마약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흥가 모텔, 거액의 현금 거래, 진한 향기, 그리고 이 정체 모를 하얀 가루. 조각나 있던 모든 의심이 하나의 끔찍하고 파렴치한 결론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마약이었어? 지수야, 내가 정말 마약이라도 팔러 다니는 게냐? 이 독한 년,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복자 여사의 눈에는 이제 핏발이 섰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생선을 팔며 비린내 나는 손으로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그녀에게 범죄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습니다. 내 아들의 다리를 앗아간 운명도 가혹해 죽겠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마약범이 되어 우리 집안을 파멸로 몰고 가다니요. 복자 여사는 아들 진우가 누워있는 방을 쳐다보았습니다. 곤히 잠든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 전현이 저 가루를 우리 아들 입에라도 넣으면 어쩌나? 내 아들 정신까지 잃게 만들면 어쩌나? 공포가 복자 여사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돈에, 향수에, 이 허연 가루까지. 내 아들 병신 되니까 며느리라는 년이 집구석을 마약 소굴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 천벌을 받아 마땅할 년. 복자 여사는 손등에 묻은 하얀 가루를 털어내지도 못한 채 방바닥을 긁으며 소리 없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가루는 더 이상 단순한 가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좀먹고 집안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악마의 가루였습니다. 그 고운 입자가 은수의 몸에서 나던 바닐라 향기와 뒤섞이자 복자 여사는 마치 거대한 환각 속에 빠진 것처럼 머리가 핑그르르 돌았습니다. 은수가 친정 엄마 병수발을 든다며 흘렸던 그 눈물겨운 효심도 시아버지 기일마다 올리던 정성 어린 음식들도 이제는 경찰의 눈을 피하고 복자 여사를 안심시키기 위한 소름 끼치는 연극으로 보였습니다. 복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인성 좋은 시어머니, 인자한 엄마로 남기엔 상황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내 아들 진우를 저 독한 며느리의 소나기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면 저 가증스러운 불려우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현금 뭉치와 가루 묻은 종이를 챙겨 장롱 깊숙이 가장 아끼는 보석함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괴물의 아가리를 쳐다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오늘 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저 하얀 독약을 누구에게 주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경찰에 넘겨주마. 내 아들 인생 망친 데가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복자 여사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인자한 시어머니는 죽고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식을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은 늙은 어미만 남았습니다.
시계추가 무겁게 11시를 향해 흔들릴 때쯤 은수가 다시 그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도둑처럼 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 여사는 신발짝이 맞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맨발로 슬리퍼를 꿰차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밤 11시 15분. 낡은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치직거리며 위태로운 불빛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아파트 현관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죽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의 감촉이 뺨에 닿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베이지색 코트를 귀까지 세워 올린 은수가 익숙한 걸음으로 단지 정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단호했고 그 뒤를 따르는 바닐라 향기는 밤 공기를 타고 복자 여사의 코끝을 비릿하게 스쳤습니다. 지수야, 제발 병원으로 가다오. 제발 저 길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엄마한테 가달란 말이다. 내가 본 돈뭉치도 그 하얀 가루도 내가 노망나서 잘못 본 거라고 해다오. 복자 여사의 가슴 속에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생선 장사로 다져진 강인한 심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리그릇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은수는 버스 정류장을 매정하게 지나쳐 어두운 골목 끝 대로변으로 향했습니다. 은수가 길가에서 멈춰 서서 시계를 확인하자 기다렸다는 듯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전 동서 미나가 보여준 사진 속 그 차가 틀림없었습니다. 은수가 익숙하게 차 뒷좌석에 올라타는 것을 본 복자 여사는 비명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대로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 기사 양반, 제발. 복자 여사는 지나가던 택시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쪽 슬리퍼가 벗겨져 나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끼 소리를 내며 멈춰 선 택시에 올라탄 복자 여사는 앞차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기사 양반, 저 앞에 가는 검은 차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내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서둘러 주세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복자 여사의 헝클어진 머리와 핏발선 눈을 보더니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창밖으로 길게 늘어지며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잠든 도시를 가로지르는 두 대의 차 사이에는 복자 여사의 30년 신뢰와 처절한 배신감이 팽팽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유흥가의 네온사인들이 복자 여사의 얼굴에 핏빛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어온 그 하얀 가루 뭉치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종이 너머로 느껴지는 가루의 서늘한 감촉이 마치 아들 진우의 목을 조르는 악마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은, 내 금쪽 같은 진우는 지금 그 좁은 방 안에서 천장만 보고 누워 있는데 너는 이 화려한 밤거리를 누비며 저런 비싼 차를 타고 어딜 간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우리를 이럴 수가 있어? 복자 여사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일해번 돈으로 진우를 대학 보냈을 때의 환희, 그리고 은수를 처음 며느리로 맞이하며 이제 내 인생에도 봄이 오는구나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날의 기억들. 은수는 복자 여사에게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평생의 고단함을 씻어줄 마지막 보상이자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이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은 번화가를 지나 점점 어둡고 음침한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길가에 늘어선 건물들의 간판이 하나둘 꺼지고 붉고 푸른 조명의 모텔들이 즐비한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복자 여사의 심장은 이제 명치를 때리는 북소리처럼 커져 전신을 울렸습니다. 기사 양반, 저 차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저런 데가 다 뭐 하는 데예요? 기사는 곤혹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백미러로 복자 여사를 살폈습니다. 아주머니, 이쪽은 보시다시피 모텔촌입니다. 저 차, 저기 낡은 장미 모텔 쪽으로 꺾는데요. 거기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기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검은 세단이 낡은 장미 모텔의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복자 여사는 택시비를 내는 손조차 벌벌 떨려 지갑 속의 지폐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아주머니, 거스름 돈 가져가셔야죠. 됐어요. 그냥 가세요. 제발 빨리 가세요. 복자 여사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은수는 차에서 내려 익숙한 듯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모텔 본관이 아닌 지하 계단으로 향하는 녹슨 철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은수의 코트 주머니가 묵직하게 처져 있는 것을 복자 여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주머니에는 분명 내가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하얀 가루와 검은 돈이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모텔 입구 가로등 밑에서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바닥에 찬 기운이 무릎을 타고 올라왔지만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었어. 미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 정말로 이 더러운 구덩이에 제 발로 들어갔어. 내 아들을 병신 취급하며 속이고 나를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분노는 이제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 세 숫자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친 듯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영동 장미 모텔 앞입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요. 우리 며느리가 여기서 마약을 하고 있어요. 현금 뭉치랑 하얀 가루도 제가 직접 봤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전현이 우리 집구석을 다 망치고 있어요. 신고 전화를 받는 경찰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복자 여사는 이미 이성을 잃고 횡설수설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에게 지금 이 순간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신의 인생과 병든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정하세요. 위치 파악됐습니다. 순찰차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현장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복자 여사는 전화를 끊고 모텔 지하로 향하는 철문을 뚫어지라 노려보았습니다. 1분 1초가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슴속에선 은수와 함께 보냈던 3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시커먼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수가 매일 아침 차려주던 따뜻한 국 냄새는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바닐라 향과 하얀 가루의 악취만이 그녀의 영혼을 지배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복자 여사는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차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달려나갔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제발 빨리 좀 들어가 주세요. 저 안에 내 며느리가 있어요. 전현이 마약을 팔고 있다고요. 제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려 복자 여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눈 뒤집힌 짐승 같았습니다. 경찰관의 제복 소매를 붙잡고 늘어지며 지하 계단으로 그들을 끌고 가다시피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종이에 묻은 가루. 이게 며느리 앞치마에서 나온 거예요.
돈도 100만 원이나 있었다고요. 우리 아들은 다리가 병신이 돼서 집에서 울고 있는데 며느리는 여기서 마약쟁이들이랑 돈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빨리 잡아넣으란 말이에요. 경찰관들은 복자 여사가 내미는 하얀 가루 묻은 종이와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머니. 위험하니까 저희 뒤에 계세요. 지금 즉시 진입하겠습니다. 복자 여사는 경찰관들의 뒤를 따라 어둡고 축축한 지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하나씩 밟을 때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 문이 열리면 지수 너는 끝이다. 내 믿음을 짓밟고 우리 아들을 기만하며 산 대가 오늘 밤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육중한 철문 앞에 선 경찰관이 허리춤의 수갑을 만지며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마약 거래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당장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안에서 둔탁한 소음과 함께 무언가 바닥을 급히 긁는 소리, 그리고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자 여사는 이를 악물고 그 문 너머에서 벌어질 추악한 현장을 상상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거친 숨소리, 바닥에 흩뿌려진 악마의 하얀 가루, 그리고 화장솜에 묻어있던 그 진분홍빛 립스틱을 바르고 당황해하는 며느리의 얼굴. 철컥 육중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고요하고 서늘한 지하 복도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복자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을 준비를 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고 뿜어져 나온 것은 복자 여사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아니, 그녀의 영혼을 통째로 부숴버릴 만큼 처절한 진실의 풍경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마약 거래 및 풍기문란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당장 문 열지 않으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하나, 둘. 경찰관의 육중한 외침이 좁고 축축한 지하 복도를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복자 여사는 경찰관의 든든한 등 뒤에 바짝 붙어 이미 머릿속으로 수천 번이나 되풀이했던 그 추악한 광경을 맞이할 최후의 준비를 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감히 내 아들을 속이고 인자한 나를 바보 멍청이로 만들고 여기서 남의 남자랑 뒹굴어? 내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복자 여사는 이미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문이 열리면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그 요망한 진분홍빛 입술을 지식이고 머리채를 휘어잡을 기세였죠. 복자 여사의 눈에는 이미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30년 생선 장사로 다져진 그 고집스러운 눈빛이 어두운 지하 복도에서 번뜩였습니다. 철컥 육중한 철문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고요한 지하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더러운 년, 내가 감히. 문이 채 반도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복자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안으로 몸을 던지듯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자 여사의 온몸을 덮친 것은 끈적한 남녀의 정사 냄새도 비릿한 마약의 악취도 혹은 화려한 향수의 향기도 아니었습니다. 헉!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뜨거운 열기와 뿌연 수증기, 그리고 온몸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압도적인 바닐라와 버터의 향기가 폭풍처럼 쏟아져 나와 복자 여사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가 30년 평생 겪은 그 어떤 상상보다 처절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곳은 모텔방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침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 시커먼 철제 선반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촘촘하게 솟아 있었고 그 위에는 수천 개,
아니 수만 개는 되어 보이는 갈색 쿠키와 빵들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한쪽 벽면을 통째로 차지한 것은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거대한 업소용 오븐 세대였습니다. 오븐은 시뻘건 열기를 토해내며 웅웅거리고 있었고 그 열기 때문에 지하실의 공기는 마치 용광로 속에 들어온 것처럼 숨이 막히게 들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경찰관님? 이게 다 무슨... 방 한가운데 밀가루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테이블 너머에서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은수였습니다. 하지만 복자 여사가 알던 그 단아하고 깔끔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은수는 깃세운 베이지색 코트 대신 군데군데 기름때가 눌어붙고 하얀 밀가루 가루가 허옇게 묻은 낡은 조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수의 얼굴은 땀과 밀가루가 뒤섞여 엉망진창이었고 머리카락은 열기에 절어 이마에 떡처럼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자 여사의 심장을 도려낸 것은 은수의 손이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을 잡고 부정한 짓을 저지를 거라 믿었던 그 고운 손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두꺼운 오븐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님, 이게 다 뭡니까? 마약이라니요. 여긴 그냥 주방 아닙니까? 경찰관들도 당황한 듯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멍하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수건을 꺼내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낼 만큼 방 안은 지독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은 마약쟁이들의 은신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갈아 넣은 처절한 노동의 감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복자 여사가 악마의 마약 가루라고 확신했던 그 하얀 가루들이 가득 든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약이 아니라 각 구운 빵 위에 눈처럼 뿌려지는 슈가 파우더와 고운 박력뿐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종이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수가 배달을 가기 위해 준비해둔 쿠키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냐? 내가 왜 이런 지옥 구덩이에서... 복자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주머니에서 나왔던 그 빳빳한 현금 뭉치. 그것은 부정한 육체의 대가도 마약을 판 검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한 개의 단돈 몇백 원 남는 쿠키를 굽기 위해 잠을 포기하고 숨막히는 지하 창고의 열기를 견디며 손목이 나갈 정도로 반죽을 치대번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은수는 당황한 듯 장갑 낀 손으로 얼굴을 훔쳤지만 오히려 밀가루가 눈물과 섞여 얼굴을 더 흉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속상해하시고 못하게 하실까봐. 진우 씨 수발 드느라 낮에는 일할 시간이 없어서 아는 사장님께 부탁해서 밤에만 비어있는 이 지하 창고 주방을 빌려 쓰고 있었어요. 진우 씨 재활비랑 이번에 엄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밀려서 저한텐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저 셰프였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니까요.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열기 가득한 지하방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가 미안함에 고개를 숙이자 그녀의 가냘픈 목덜미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엔 열기에 익어버린 붉은 반점들이 가득했습니다. 복자 여사의 시선이 은수의 발끝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의 발은 장시간 서서 일하느라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낡은 슬리퍼 밖으로 터져나올 듯했고 조리복 소매 아래로 드러난 손목에는 오븐에 데인 붉은 화상 자국들이 빗금처럼 무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쥐어뜯었습니다. 인성 좋기로 시장통에서 소문난 시어머니라고 자부했건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의 진심조차
읽지 못하고 의심의 칼날을 휘두른 자신이 오물처럼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몸에서 나던 그 지독하고 달콤한 향기는 남자를 홀리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지옥 같은 오븐 열기 속에서 밤새 견뎌낸 바닐라, 비내 냄새였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희생의 향취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 새끼를, 내 딸 같은 너를 내가 내 손으로 지옥에 밀어 넣었구나. 지수야,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복자 여사는 바닥을 기어가 은수의 부어오른 발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 미나가 보여준 사진 속 검은 외제차는 며느리의 불륜남이 아니라 새벽마다 대량 주문한 답례품 쿠키를 실어가기 위해 온 퀵 서비스 차량이나 납품업체의 차량이었을 뿐입니다. 은수가 매일 밤 새벽 4시에 들어와 가장 먼저 욕실로 달려가 샤워를 했던 이유도 다른 남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밴 버터 기름내와 밀가루 가루를 털어내고 혹여나 아침에 일어날 남편 진우가 빵 냄새를 맡고 의심할까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깨끗한 모습으로 아침상을 차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이제 이번 달 분량만 다 구우면 진우 씨 다음 달 수술비 마련할 수 있어요. 저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진우 씨가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은수는 오히려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과 함께 느껴지는 진한 버터 향기에 복자 여사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건만 의심이라는 독에 눈이 멀어 며느리의 화상 자국조차 보지 못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무심한 오븐은 여전히 웅웅거리며 열기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시뻘건 오븐 속에서 구워지고 있었던 것은 달콤한 쿠키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은수에 타들어가는 청춘과 가족을 향한 눈물겨운 사랑이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밀가루 범벅인 손을 잡고 오열하며 오늘 밤 자신이 부른 경찰차가 며느리를 잡아가는 차가 아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의심을 태워버릴 불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수야, 왜 여기가 주방이 된 게냐? 번듯한 가게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왜 하필 이런 볕도 안 드는 모텔 지하 구석탱이란 말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매일 밤 이 쥐구멍 같은 데를 드나들었어.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땀에 젖은 조리복 소매를 부여잡고 절규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뒤에도 지하 창고의 거대한 오븐들은 웅웅거리며 뜨거운 한숨을 내뱉고 있었죠. 은수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타버린 두꺼운 오븐 장갑을 한 짝씩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그 안에서 드러난 은수의 손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호텔 셰프 시절 귀한 식재료를 다루던 그 고운 손가락은 매일 밤 수십 킬로그램의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등은 뜨거운 오븐 장기에 익어 붉은 진물이 맺힐 듯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 손을 잡지도 못한 채 공중에 띄운 채로 오열했습니다. 어머님, 진우 씨 수술비가 5천만 원이 넘게 들잖아요. 나라에서 나오는 장애 지원금으로는 기저귀값 대기도 빠듯하고 진우 씨 재활병원비까지 매달 수백만 원씩 깨지는데 제가 셰프 그만두고 나니까 당장 돈 나올 구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자존심 세운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진우 씨 평생 저 침대 위에서 천장만 보다 죽을 것 같았어요. 은수의 목소리는 오븐 열기에 데인 듯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고 안쪽 낡은 합판과 검은 비닐로 가려진 작은 구석방을 가리켰습니다. 복자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그 합판 문을 열자 좁고 눅눅한 공간 속에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은수의 친정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돈, 아니, 사돈 어른이 왜 병원이 아니라 이런 구덩이에 누워 계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복자 여사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떨구며 지난 한 달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식당하시다가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집이랑 가게가 다 경매로 넘어가고 빚쟁이들이 병원 중환자실까지 찾아왔었어요. 엄마는 폐가 너무 안 좋아서 절대 안정이 필요한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병원비는 밀리고 독촉은 심해지고 그때 마침 제가 호텔 셰프 시절에 식자재 납품 문제로 인연이 닿았던 이 모텔 사장님이 제 사정을 듣고는 여길 내주셨어요. 사장님 말씀이 여기는 모텔이라 외지인들이 드나들어도 의심을 안 사고 지하 창고는 빚쟁이들도 절대 모를 거다고 엄마랑 여기 숨어 지내라고 하셨어요. 은수의 눈에서 툭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밀가루 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은 바닥을 적셨습니다. 사장님이 여긴 비어있는 지하 창고니까 엄마랑 그냥 숨어 지내라고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누워만 있겠어요. 밤마다 엄마 곁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미친 듯이 고민하다가 사장님께 다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안 쓰는 중고 오븐 몇 대만 들여놓게 해달라고요. 호텔 시절에 거래하던 답례품 업체 사장님들께 일일이 전화해서 제가 밤새 잠 안 자고 쿠키 구워낼 테니까 제발 물량 좀 달라고 단돈 몇백 원이라도 좋으니까 일감 좀 달라고 사정사정했어요. 복자 여사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가 나중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낮에는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의 욕창을 닦아내고 재활운동을 도우며 시어머니의 끼니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남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드는 시간에 이 음침하고 퀴퀴한 지하로 출근했던 것입니다. 숨가빠하며 언제 멈출지 모르는 친정엄마의 산소호흡기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며 한편으로는 수천 개의 쿠키 반죽을 손목이 시큰거릴 정도로 치대고 오븐에서 뿜어져 나오는 200도의 열기와 사투를 벌여야 했던 은수의 지난 한 달. 동서 미나가 비아냥거리며 말했던 검은색 고급 외제차는 은수를 유혹하는 남자의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 3시마다 은수가 밤새 구워낸 답례품 쿠키 수천 개를 실어가기 위해 찾아오던 대형 유통업체의 냉동 탑차였고 은수가 받은 100만 원의 현금은 그 차에 쿠키 박스를 실어 보내고 받은 며느리의 목숨값 같은 수공비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여기서 쿠키 굽다 보면 온 방 안에 바닐라 향이 진하게 진동하거든요. 그럼 엄마 병실에 그 지독한 약 냄새도 안 나고 진우 씨 수술비 통장에 10,000원짜리 몇 장 더 쌓이는 생각에 오히려 신이 났는걸요. 근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나 봐요. 어머님께 비밀로 하는 게 어머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라고 믿었는데 이런 오해까지 사게 하고 경찰까지 부르게 하고 저 정말 나쁜 년이죠, 어머님? 은수는 오히려 복자 여사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울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에 새겨진 무수히 많은 붉은 빗금들. 그것은 은수가 밤새 좁은 공간에서 오븐을 열고 닫으며 얻은 희생의 문장이었습니다. 복자 여사가 마약가루라고 소리치며 경찰에게 내밀었던 그 슈가 파우더는 사실 며느리가 남편의 무너진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쿠키 위에 정성껏 뿌리던 희망의 가루였던 것입니다.
복자 여사는 지하 주방 한가운데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가 천하에 죽일년이다. 지수야, 내가 내 속도 모르고 내 땀방울도 모르고 그 요망한 입술에 휘둘려 너를 마약쟁이로 몰았구나. 내 눈을 파내고 싶다. 이 늙은 여편네가 자식 지킨답시고 제 살리려는 며느리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땀과 밀가루로 범벅된 조리복을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30년 평생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건만 정작 가장 가까이서 자신을 지탱해주던 며느리의 등 뒤에 새겨진 처절한 땀방울은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몸에서 나던 그 지독하고 달콤한 향기는 지옥 같은 현실의 악취를 이겨내기 위해 은수가 온몸으로 뿜어내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생존의 향취였음을 복자 여사는 이제야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제 그만하자. 이 뜨거운 데서 더 이상 내 살가 태우지 마라. 내가 이 못난 시어미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볼게. 이제 너 혼자 이 지옥 같은 불덩이 앞에 서 있게 안 둔다. 절대로 안 둔다. 창고 구석의 오븐은 여전히 무심하게 웅웅거리며 며느리의 청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며느리 혼자 이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게 두지 않겠노라고. 며느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가난과 의심의 사슬을 이제 자신이 직접 끊어주겠노라고 말이죠.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쥔 채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동서민화와 이 가난한 현실에 대한 위대한 반격이 시작될 것임을. 지하 창고의 낡은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복자 여사의 심장을 도려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떠난 뒤 거대한 오븐 세대가 내뿜는 열기는 여전히 숨을 턱턱 막히게 했지만 복자 여사는 그 뜨거움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며느리 은수의 몸에 박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손이 이게 다 뭐냐? 이 손이. 복자 여사는 차마 은수의 손을 잡지도 못한 채 공중에서 손을 허우적거렸습니다. 호텔 셰프 시절 귀한 식재료를 보석처럼 다루던 그 섬세하고 고운 손가락은 어디로 갔을까요? 매일 밤 수십 킬로그램의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뒤틀린 손가락, 그리고 무엇보다 복자 여사의 눈을 뒤집어 놓은 것은 소매 아래로 드러난 무수한 화장 자국들이었습니다. 오븐에 달궈진 철판에 스칠 때마다 새겨졌을 붉은 선들이 빗금처럼 팔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이미 딱지가 앉았고 어떤 것은 오늘 밤 새로 생겨 진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 자국들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천벌을 받으려니다. 내 자식 다리 부러졌다고, 내 자식 불쌍하다고만 했지. 너는 속이 타서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이 미련한 시어미가 눈이 멀어서 내 살점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바닐라 향수 냄새라고 손가락질을 했어. 복자 여사는 제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짝짝 소리가 지하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가 놀라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만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퉁퉁 부어오른 발을 보고는 아예 바닥에 머리를 짓박으며 통곡했습니다. 장시간 서서 일하느라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슬리퍼 끈이 살을 파고든 그 발은 며느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 그 자체였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이 무식한 년이 너를 마약쟁이로 몰고 경찰까지 불러서 내 가슴을 난도질했어. 내가 죽일년이다, 지수야. 복자 여사의 통곡은
지하 창고를 가득 채운 열기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밀가루 범벅인 조리복을 가슴에 품고 꺼이꺼이 울며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을 뿌린 자, 그리고 며느리의 헌신을 더러운 불륜으로 매도한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새벽 2시, 복자 여사는 은수를 억지로 차에 태워 친정엄마 곁에 쉬게 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 소파 위에는 낮에 미나가 흘리고 간 화려한 명품 가방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의 눈에서 서슬 퍼런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미나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복자 여사의 처참한 몰골을 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오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년 뒤를 밟아보시라고. 현장 제대로 덮치셨죠? 경찰차 오는 거 다 봤어요. 이제 그 불려우 같은 년 쫓아내고 진우 도련님 세장가 보낼 준비하셔야. 미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쫙 마이너스.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타격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복자 여사의 매운 손날이 미나의 뺨을 정확히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돌아간 미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 뺨을 치신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입 닥쳐. 이 요망한 주둥아리를 확 뽑아버리기 전에. 복자 여사의 목소리는 평소의 인자함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장통 욕쟁이 할멈의 그것보다 더 서늘했습니다. 복자 여사는 미나의 머리채를 한 움큼 쥐어잡고 그녀의 얼굴을 제 코앞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내가 사람이냐? 내 동서가 밤마다 그 지하 구덩이에서 살점을 태워가며 돈을 벌 때 너는 그 주둥아리로 마약을 파내 남자를 만나내 소설을 써? 내 아들 수술비 마련하려고 며느리가 지옥 구덩이에서 쿠키를 굽는 동안 너는 명품 가방 휘두르며 이간질이나 해? 복자 여사는 주머니에서 아까 챙겨온 그 하얀 가루슈가 파우더 꾸러미를 미나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미나의 비싼 옷과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이게 마약이냐? 이게 우리 며느리가 불륜해서 번 돈이야? 이건 내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피땀이라는 거다. 이 천한년아. 미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복자 여사는 미나의 명품 가방을 집어 던져 내용물을 거실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당장 내 짐 싸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우리 진우 앞에, 우리 지수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아들 진우는 다리를 잃었지만 너 같은 년은 양심을 잃었어. 사람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해. 어머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저도 걱정돼서. 걱정? 내 눈엔 그게 걱정으로 보이냐? 남의 집 불난데 기름 붓고 춤추는 게 걱정이야? 한 번만 더 내 며느리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그땐 경찰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산채로 생선 괴짝에 넣어버릴 줄 알아. 당장 꺼져. 복자 여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미나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나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다시 정적이 찾아온 거실. 복자 여사는 주저앉아 며느리가 남겨둔 앞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자신의 비상금과 평생 생선을 팔아 모은 낡은 통장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화상 입은 손을 떠올리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수야, 이 못난 시어미가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구운 쿠키, 내가 팔아주마. 시장통에서 내가 목청 높여 내 진심을 다 전해주마. 너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두운 지하실에서 울지 마라.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며느리의 앞치마를 정성껏 다려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며느리를 향한 사죄이자 이 집안을 다시 세우겠다는 노모의 비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지옥 같던 모텔 지하의 오븐 열기가 식고 계절은 어느덧 시린 겨울을 지나 연두빛 새싹이 돋는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감기 기운만 돌아도 며느리의 화상 입은 손목이 생각나 가슴을 쳤고 갓 구운 빵 냄새만 맡아도 지하 창고에서 밀가루 범벅이 되어 울던 은수의 얼굴이 떠올라 목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지수야, 이리 좀 와보렴. 너한테 줄 게 있다. 복자 여사는 은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은수는 이제 밤샘 노동을 그만두고 낮에 정식으로 복자 여사가 마련해준 작은 공방에서 쿠키를 굽고 있었습니다. 복자 여사가 은수의 앞에 내민 것은 빛바랜 보자기 속에 소중히 쌓여있던 인감도장과 상가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걸 왜 저한테? 이거 내가 시장통에서 30년 넘게 생선 대가리 치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내 전 재산이다. 내 시아버지 가고 나서 진우 하나 믿고 버티며 산 내 목숨줄 같은 상가야. 이걸 이제 내 이름으로 돌려주마. 은수는 경악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이건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복자 여사는 은수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디마디 굵어진 며느리의 손가락에 복자 여사의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노후? 내 노후는 내가 밤새 그 뜨거운 오븐 앞에서 다 지켜줬다. 내가 구운 그 쿠키들이 내 아들 다리를 세우고 내 집안 명예를 지켰어. 이까지 시멘트 덩어리가 내 청춘보다 귀하겠냐? 이걸로 정식 베이커리 차려라. 지하 창고 유령 주방 말고 햇살 잘 드는 내 가게에서 마음껏 내 꿈 펼쳐보란 말이다. 이건 시어미가 주는 상이 아니라 내가 흘린 피땀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 몇 달 뒤 시장 입구 가장 목 좋은 자리에 은수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오픈 첫날 가게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복자 여사가 시장 상인들에게 일일이 며느리의 사연을 전하며 홍보대사를 자처한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은수가 구운 쿠키의 맛이 입소문을 탔기 때문입니다. 호텔 셰프 출신의 실력에 가족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이 더해진 그 맛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자, 여기 시식 한번 해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밤잠 안 자고 연구한 천연 바닐라 쿠키입니다. 마약보다 더 중독성 있는 맛이라니까요. 복자 여사는 이제 생선 비린내 대신 고소한 빵 냄새를 풍기며 가게 앞에서 목청껏 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전에 인성 좋던 시어머니로 돌아왔지만 동서 미나 같은 인간들이 근처라도 얼쩡거리면 여전히 서슬 퍼런 눈빛으로 쫓아버리는 며느리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기적 같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쿠키 하나 주시겠어요? 익숙한 목소리에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엔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당당히 서서 지팡이를 짚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구운 쿠키로 마련한 수술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지독한 재활 훈련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진우 씨, 은수는 조리복 차림 그대로 달려나가 남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화상 자국 가득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은수야.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구운 향기가 나를 깨웠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자 여사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모텔 지하 창고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바닐라 향기는 이제 지옥의 악취가 아니라 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운 희망의 향기가 되어온 시장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